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2014년 8월 9일) 토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요새 보니까 말이죠. 네. 너무나 분노에 차서 이걸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는 분들이 SNS 상에서 아무나 들이받는 모습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혹시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 들이받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저는 적절하게 차단을 하기 때문에 예. 어느 놈들이 저를 씻는다는, 저야 상시적으로 씹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예.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좋은 거죠. 잊혀지기보다는 그런 면이. 난 잊어졌으면 좋겠어, 좀 제발. 아니 근데 사실 요새 들어서 왜 그런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져 가느냐. 특히 야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말이죠. 이 730 재보선의 여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이 뭔가 사악한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견제구를 단 한 번도 날리지 못한 집권 실패 이후 말이죠. 이런 야당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도 또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말이죠. 예. 사실 요즘에 그 명량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흥행돌풍. 전 이게 야권 지지자들이 극장에 대거 몰려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대선 패배 직후에 레미제라블이라고 그 영화도 또 대박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불쌍한 민중들이 권력을 뒤엎는 이것도 결국에는 야권 지지자들이 대거 영화관에 가서 이게 봐주니까 일어난 현상 아니겠어요? 야권 지지자라기보다는 네. 그냥 전 일반 시민들의 정서를 네. 제대로 잘 표현했다. 아니 젊은 세대들은 트렌드에 민감해서 소비 활동이 왕성하죠.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에만 맞춰서는 절대로 국민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민 영화, 국민 대작 나오려면요. 중장년층들이 지갑을 열고 가서 봐줄 때 가능한 건데 레미제라블 또 명량 이게 바로 그 경우거든요. 변호인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정치적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이 우리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감사장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전 명량 이 1,000만 훌쩍 넘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이 흥행의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그건 예단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의 관객을 우리나라에서 네. 동원한 영화가 외국 영화인 아바타였죠. 예. 한 1,300만 명 될 겁니다. 예. 근데 명량은 이제 작년에 그 변호인이 그걸 깨지 않을까 예. 기대를 했는데 이제 뒷심 부족. 예. 게다가 극장에서 알아서 내려주는 바람에 예. 이제 1,300만 돌파에는 실패했는데요. 이번 명량은 아마 1,300만을 돌파해서 1,500만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게다가 또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명량이 갖고 있는 의미 잘 모르시고 네. 영화를 관람하셔서 예. 쉽게 내리지도 못할 거예요. 예. 우리 박 대통령께서 그런 말 하셨죠. 네. 민관군이 협력을 할 때 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봉창도 드리는 말씀이죠. 네. 민군의 협력은 있었지만은 네. 관은 없었죠. 명량 대첩에 있어서 아무런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회방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 수군의 그 거의 독보적인 리더였던 이순신을 시기해가지고 한양으로 압송해서 그렇게 고문 매질 해놓고 사람을 반 등신으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래도 은균이라는 인간은 칠천장에서 있는 배 전부 다 몽땅 다
불사지르고 패배해서 뭐 거기서 되졌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네. 거기서 도망 나온 수사놈은 예. 배가 내가 도망 나와서 11척이라도 남아있는 12척이라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 지랄 하다가 싸운다고 그러니까 거북선 불사지르고 도망가다가 예. 결국은 활에 맞아서 되지는 거 보니까 쏙이다 시원하 도망. 아, 너무 스포를 하시네. 아 그런가요? 스포가 너무 있어. 근데 뭐 기왕 나온 얘기니까 하는 네. 얘기인데 뭐 중요한 스포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아주 중요하지 않은 스포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랍니다. 아니 뭐 사실이 아니더라도 난 기분이 좋더라고. 거북선 불태운 일 없고 예. 기본적으로 배설이거든. 그 인물이 그 배설이라는 사람이 활 맞아 죽었다 도망가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또 아닌 걸로. 아니 뭐 사실 아니면 어때? 아, 그렇지. 뭐 지나간 일인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당시 그 선조대왕이 이 이순신에 대해서 여전히 믿어하지 않았고 그 수군 포기하고 12척 갖고 뭘 하겠냐. 그 육군하고 합류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은 이에 역행해서 수군을 지켰고 결국 이 남해 바다에 뭐라고 합니까? 제공권은 아니고 제수권이라. 제해권이지. 제해권. 예. 제해권을 계속 지키는 바람에 외란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정유재란이었죠. 예. 그 역사적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게 네. 이제 건율한테 가서 아이고 뭐 11척 배 가지고 니들 싸워봤자 하니까 빨리 그 육군에다 합류해라 했는데 예. 그 우리의 이순신 장군께서 전하 제겐 12척의 배가 아직도 있습니다라고 한 거는 예. 사실은 그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은 네. 바로 배로 그렇죠. 강화도로 해가지고 한양을 들이쳐서 네. 그 저기 선조 예. 네가 먼저 당해 이 사람아 예.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조가 아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오케이 한 겁니다. 예. 그 얘기가 맞았죠. 예. 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전투신이 60분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컴퓨터 그래픽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실감이 났고요. 저는 아주 잘 봤습니다. 그 영화 보면서. 대한민국의 컴퓨터 그래픽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히트치는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 부분이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예. 하지만 대한민국의 관은 네. 관은 아주 정말 형편없기 이를 데 없습니다. 민군관이 아니라 예. 관 빼고 관 빼고. 관피아들 빼고 선조 관피아 빼고 보십시오. 국가가 왜 있습니까? 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위험에 처할 때 도와주라고 있는 건데 이거 그 군에 보냈더니 이게 송장이 돼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축소 은폐하기 급급하고 나중에는 조작까지 합니다. 이런 군에다가 우리 소중한 자녀를 보내달라. 어떻게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이게 있겠습니까? 말이죠. 예. 거의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하고 거의 맞먹가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탁친이 사건은. 억하고. 예. 그때도 고문해가지고 사람을 애를 죽여놓고 뭐 탁친이 억하고 뭐 죽더라 이런 희한한 변명 아닌 변명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탁친이 억하고 죽는 게 맞다면은 그 김무성이가 탁 쳤을 때 한민구 죽어야지. 그러니까 뭐 한 명만 죽어 여러 명 죽어야지. 탁탁탁 쳤으니까. 하여간 이런 문제도 있고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별 지랄을 탔던 거 아닙니까? 하나 진짜 정말 미스테리예요. 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라는 예. 거는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적폐들입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써서 예. 부정부패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가 불안한 상태에서 출항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정상적인 나라였다면은 절대 나갈 수 없는 배가 수시로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가 일어나서 죽지 않아도 될 목숨들이 죽는 이런 일들을 없게 하자. 이게 이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거든요. 예, 그렇죠. 그걸 왜 막으려고 하는지 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에게 뭔가 좀 불리한 게 있어야 막는 것 아닙니까? 불을 보도 뻔하죠. 뭐가 불리할까요? 뭐 자기들이 뇌물을 받아 먹었나? 뭐 당장 7시간의 비밀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지. 한겨레 분석도 그렇습니다. 저렇게 길을 쓰고 막는 거는 그 청와대에서 골든타임 그 7시간 동안 우리 각하는 뭐 하고 있었을까? 이거를 어떻게든 그 막아보기 위해서. 진상을
감춰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한결의 분석입니다. 뭐 한결의 분석이 아니라 뭐 상식적인 분석이죠. 예. 아니 근데 그런 그 세간에 의혹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아예 대놓고 그 7시간은 밝힐 수 없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아이 그 누구야? 저 대통령이 사생활이라고 한 게 그 저기 조원진이지. 예. 조원진이 그 인간 때문에 사실 상계신문 기사 난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들 곁에 두겠다. 이거 안 말리겠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새끼를 둬야지. 글쎄 말이에요. 덜 떨어진 사람을 둬가지고 그때 사생활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조원진 의원의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이게 사사로운 생활이다. 개인 생활이다. 예. 그걸 왜 자꾸 밝히려고 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아마 아니, 얘기했을 그 겁니다. 시점이 주말이거나 심야면 몰라. 일과 시간이 끝났으면 또 몰라. 아니 4월 16일 수요일이고 공휴일도 아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죠. 예. 그러니까 그 7시간이지. 그 일과 시간에 무슨 사생활을 합니까? 휴가를 낸 것도 아니고. 아니 이제 조원진의 의도는 예. 뭐 사사로운 생활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가 진담을 얘기한 거지. 이게 이제 프라이빗이라는 게 이 사생활이라는 말이 이게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 있거든요. 예. 이게 조원진의 단어 선택이 지극히 나빴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생활 중에서도 이제 좀 음란한 뜻으로 그 해석되는 사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예. 결국 그걸 갖다가 빌미로 삼아서 그 저기 상계이가 그런 물론 상계이가 그 기사를 쓴 건데 상계이 기사 쭉 봤는데 보니까 예. 이게 난 조선일보를 안 보니까 그런 걸 썼는지도 몰랐는데 네. 조선일보의 최보식 칼럼을 많이 인용했더만. 예. 아 근데 상계이한테 열받을 게 아니라 예. 조선일보에 열받아 되겠더라 보니까. 그렇지. 아니 그걸 중앙일간지에 내물었어. 결국 이 사태, 이 의혹의 공론화를 시도한 신문은 아니, 나는 그 조선일보라고요.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보니까 진짜 골 때리더만. 예. 아니 상계이에 열받아야 될 게 아니고 예. 조선일보를 고소해야 돼. 예. 아니. 그 칼럼의 대부분은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한 거야. 각하의 7시간 얘기를 하면서 왜 정유회 정유회를 왜 나오는 거야? 또 이혼 얘기를 왜 해 도대체? 그리고 뭐 짜릿한 어쩌고 저쩌고 그런 표현까지 있었더만. 예. 야, 조선일보는 저기 만만하지 않은가 봐요. 그게 상계이 만만한가 봐. 산케이가 만만한 신문은 아니지. 일본의 5대 신문인데. 아 물론 이제 이 나라에 없으니까. 걔도 꼴통 극우 신문이야. 예. 한번 붙어봐라. 자기들끼리 왜 팀키를 해. 그러니까. 둘 다 친이지면서. 어쨌든 지금 이런 형국이었는데 말이죠. 세월호 참사 국면. 이 국면을 접하게 된 그래서 비극을 경험하게 된 우리 유족들.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에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진정성을 갖고 세월호 국정조사의 어떤 실효성, 능률성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조사기구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세월호 특별법 이거 만들 때 수사기구에다 조사기구에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도록 하자. 이렇게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기를 쓰고 새누리당은 반대를 했던 거지요. 자, 전 이걸 보면서 2014년 4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에 정부가 없음이 확인됐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없음이 확인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014년 8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에 야당은 없다. 국민을 위한 야당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구성물 하나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의. 시작부터 설전이 난무하는데 저희가 선거 전에 항상 이런 그 왜곡된 유포를 하는 행위를 이번만 당한 것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제가 우리 박 대표님 모시고 큰 얘기를 하려고 오늘 사실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니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해야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태에서 확인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오늘 싸우려 나온 거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가 오늘 박영선 대표와 이완구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는 마비가 됩니다. 이렇게 협박하시는 듯한 그런 이야기는 저는 국민들 앞에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협박한 거 없습니다. 저는 원내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예의를 갖춰서 정말로 예의를 갖춰서 박영선 대표를 모시고 지금까지 협상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네, 야당을 그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대표님,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저희를 마치 제 말씀을 들어보셔야지. 그다음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많이 하시죠.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 일정표는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한 다음에 하시라고요. 네. 대변인인데 선거 바로 전날 경찰 관계자가 얘기한 것을 들었다. 이 유병은 시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거는 엄청난 얘기죠. 그거는 제 말씀 들은 다음에. 자꾸 말씀하시면. 제 말씀 다음에.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 선거 전날 국가에서 제 말씀 들어본다. 제 말씀 들어본다. 제 요지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 얘기를 그게 아니고 자꾸 얘기를 다른 데로 끌고 가시는데요. 제 얘기를 기회를 주셔야지. 네. 또 제 자신, 저 사람이니까 뭔가 마음이 아팠어요. 한 주만 쉬면 안 될까 피곤하다. 근데 그걸 언론에 공개해버렸어요. 피곤하니까 다음번에 건드리자. 이렇게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저는 미안합니다. 제가 아파서. 따라서 이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웃잖아요. 언론인들이. 이게 보여줄 장면이에요. 나는 화낼 줄 모르는 줄 압니까?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감정적인 얘기는 저 비공개 감정 얘기가 지금 모든 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다 털어놓으니까 마치 새누리당이 무슨 문제가 많은 그런 집단으로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원내대표를 하는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서 저는 합니다. 국민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당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80분 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희색이 완연하는데 그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우리가 아까 좀 격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어나서 악수의 모습을 좀.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가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 김무성 대표 건데 그만. 괜히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게 있으니까. 아니요. 까십대라고 하시나? 자, 갑시다. 좀 잘 좀 내줘요. 아까 화내는 거 찍지 마. 1시간 반 비공개 협상 끝에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막판 쟁점은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여부였는데 결국 특검법 절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가 한발 물러서서 특검 추천권을 달라고 했던 야당이 또 양보한 셈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특별법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2번 죽이는 일이다. 좀 잘 좀 내줘요. 화내는 거 찍지 마. 애초에 그 박영선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선명성 또 굉장한 어떤 투쟁력 이런 걸로 본다면은 상당히 정치력이 있는 야당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합의를 해줬단 말이죠. 일단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 이 유족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발끈하고 나섰으니 이 특별법안의 그 무용성 이거 더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 이런 합의를 해줬는지 정치적 맥락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제 굳이 이해를 한다는 측면에서 쳐다보면은 새누리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그 장으로 끌어넣자. 뭐라는 취지에서 합의해줬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억지로 한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그 조중동
보수 신문들은 새누리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예.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해 왔던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그런 데에 대해서 그걸 여론이라고 착각하고 부담을 느껴서 어떻게든 타결을 시켜야 된다. 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양보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근데 야당은 도대체 뭐가 급한데 그런 거예요? 글쎄. 아니 뭐 시간이 모자라요? 아니 이제 뭐 다급하게 해야 될 뭐 일정이 있습니까? 다급한 쪽은 오히려 여당이라고 봐야죠. 게다가 또 교황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황이 또 우리 유족들 만나신다 하니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담, 압박을 느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밀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그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또 그런 국면을 이용해 가지고 더 많은 걸 따내야 되는데 왜 덥석 합의를 해주냐 이겁니다. 과거에 김한길 때도 이게 국정조사 같은 데 보면은 야당이 유리한 시점에 터무니없는 양보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난 이제 지도부가 물러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나왔었으니까 최소한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덜컥 합의를 하는 걸 보고 이거 진짜 뭔가 세월호라든지 이 국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그 배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뭐 엄청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아이고 그냥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렇게라도 듣고 넘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인지 오히려 전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아니 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 사실 박영선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서 무릎을 꿇으면서 꼭 여러분들의 그 한을 풀어드리겠다는 취지의 그런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던 사람이 한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열받게 만드는 일을 했는지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중요한 것은요. 앞서 들으셨겠지만 그 막 처음에 이완구 새누리, 박영선 새정치연합 이 두 원내대표 사이에 뭐 기자들 앞에서 뻔히 있는데 설전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80분 동안에 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 발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완구가 그랬다며 아까 그렇게 목소리 높인 거는 뭐였다고 하면서 뭐 해명까지 했다며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그 말 이렇게 아까 싸웠던 거는 다 빼라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유족들이 그 합의는 철회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마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완구 대표는 그것도 빼버리라고 아마 방송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유족들의 목소리 내보내지 말라고 했을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제가 구성을 해본 건데 이번에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원화시킨 거죠. 예. 사실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진상조사위원회 이외의 검찰이나 심지어는 특별검찰까지 포함해가지고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가 없다. 예. 그 진상규명의 대상에 청와대도 들어있는데 특검이 제대로 해내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그런 방안을 제 유족들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 단체가 전부 나서가지고 그 방안을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검찰 기능을 주는 것이 형사사법체계에 어긋난다 이런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온갖 자기들을 옹호하는 홍위병 언론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공격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 그 사법체계에 어긋나는 거야 뭐 그렇게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렸는데 웬걸 법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200몇 명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법학자뿐만 아니라 대한변협도 그렇게 나왔어요. 대한변협 역시 마찬가지죠. 참 행사사법체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율사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뭘 그렇게. 그래서 나온 그 새누리당의 절충안이 얘들은 쉽게 얘기해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좀 민간적인 냄새를 풍기니까 거기에 줄 수 없다. 이게 새누리당스러운 생각이에요. 권위주의적인 생각이지. 그래서 특검이 그 기능을 맡자 해가지고 특검에게 이제 하자 해서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를 분리하고
그리고 특별검사 팀의 특별검사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 간의 연락을 유지한 다음에 이런 이제 절충안을 내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덥석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자, 특검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특검은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은 뭐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뭐 법무부 장관도 들어있을 거예요. 뭐 대한변협 그다음에 여야의 추천을 받은 7인의 위원이 이제 복수로 특별검사를 그 선별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야당에서도 뭐 목소리를 높일 건 빤알반짜니까 특별검사는 분명히 복수로 추천될 때 한 사람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통령을 오히려 수사하기는 그냥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특검을 하나 추천할 거고 또 야당에서는 뭐 그런 대로 중립적인 사람 하나 해가지고 추천할 그 빤알반짜 아닙니까? 자, 그래야 될 거거든요. 복수로 추천하면은. 예.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네. 누구를 임명하겠습니까? 자기를 파헤칠 사람을 임명하겠습니까? 자기를 아니죠. 보호해 줄 사람을 임명하겠습니까? 예. 빤알반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을 임명하면은 결국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특별검사는 그 최장 90일까지 수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뭐 1년 6개월인가 2년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흐지부지 특별검사는 90일간 활동하고 쫑치고 그리고 그 자료 받아가지고 나중에 진상조사위원회는 백산안 되고 끝내는 이런 식으로 끝낼 가능성이 아마 거의 99%입니다. 그걸 원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새누리당이 원하는 거야. 뭐 박근혜를 어떻게든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한다선 그 용납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메커니즘을 이해는 한다선 치지만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걸 오케이 해준 거는 그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오로지 납득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야 그래도 100개 중에서 한 개라도 얻는 게 99개를 100개를 잃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한 개만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건데 지켜보는 사람들은 야 100개를 요구해가지고 진짜 양보의 양보를 거듭해서 절반 50개만 받아들여도 말도 안 해. 니들은 한 개밖에 안 받았어 인간들아. 이게 지금 아마 여론인 것 같아요. 그 90분 동안 80분 동안 밀담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 만에. 그러니까 결국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설득을 했으니까 그런 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참 노련하시군요. 설득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군요. 그럼 협박했나? 저는 뭐 협박도 일종의 설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가게끔 그 선택을 하게끔 하는 행위 이걸 설득이라고 하는 건데 광의에서 보면 협박도 설득입니다. 그런가요? 예. 아니 박영선 원내대표가 뭐 겁날 게 뭐가 있어? 겁날 게 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뭐 박영선 대표를 잘 아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뭐 잘 모르긴 하지만은 네. 뭐 야당 게다가 원내대표를 그렇게 함부로 협박 못합니다. 저는요 야당 원내대표를 함부로 협박 못한다. 합니다 이 정권은 제가 봤을 때 하고도 남을 정권입니다. 아니 검찰총장 함부로 내쫓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빤스를 벗겨서 내쫓았잖아요.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빤스 벗기니까 생각난다. 오늘 한겨레 보니까 골 때리는 기사 있더만. 예. TV조선이 예. 그 가정부 최동욱 폭로한 가정부 예. 출연시켰는데 뭐 돈을 줬대요. 어제자군요. 예. 어제 겁니까? 오늘 저희가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 녹음된 게 이제 토요일 아침에 나가는 건데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이 지금 갖고 있는 기사는 어제 나온 기사. 그렇죠. 예. 이 우리 방송 시점으로 보면은 어제 기사죠. 예. 아니 뭐 이제 출연하면은 출연료를 줄 수는 있죠. 네. 근데 출연이 아니에요. 이분이 스튜디오에 나온 게 아니라 네. 기자가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아니 기자가 가서 취재하는데 돈을 줍니까? 뭐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전문가의 고견을 듣는 이런 차원의 그 해설의 어떤 롤이라면은 사실 인터뷰 요청료 드릴 수 있지만은 이거는 어떤 아니 출연했다고 나와 있는데 출연은 아니에요. 조선일보 계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출연해 목소리만? 그분이 얼굴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여하튼 근데 430만 원을 줬다고 하던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그게 액수가 너무 과다해요. 액수가 너무 과다하기도 하고 이거는 어떤 진실 그 사안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을
청취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돈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언론사의 입맛에 맞는 그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상황 설명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참 대단해. 이게 최동욱 조지는 폭로를 한 가정부에게 돈을 430만 원이나 주고 인터뷰를 했다. 참나.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최동욱이 날아가게 됨에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보도가 나온 시점이 최동욱이 이임사까지 하고 네. 정식으로 사퇴한 그날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동욱에 대한 동정 여론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걸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최동욱의 그 내연녀로 통하는 임모 씨 그 사람 맞다. 최동욱의 내연녀 맞다. 이런 증언을 터뜨리게 하는 거죠. 그때 TV조선이요. 1시간 뒤에 대특종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라면서 잔뜩 군부를 피웠어요. 뭐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400만 원의 제작비가 들어가면서 최동욱은 나쁜 놈 이렇게 낙인 찍으려고 했던 TV조선. 이 TV조선의 이익과 도대체 정권의 이익은 왜 합치될까요? 왜 일치될까요? 양자가 한 몸 덩어리인가? 적어도 이익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한 몸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닌 거예요. 그때는 저런 해석들도 있었죠. 이게 종편의 그 제허가 시점하고 맞물려서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하튼 돈을 줬다는 사실 자체를 걸고 갖고 뭐 시비를 걸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매우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냐라는 그 해석을 낳기에는 충분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예. 참나.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예. 이게 아무나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 최동욱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그 칼을 최동욱의 칼이라는 거는 굳이 뭐 이 정권에게 들이대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그 최동욱 검찰총장의 그 말하자면은 인생관이라는 거는 뭐 진실을 추구한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검사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진짜 존경할 만한 검사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항용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 검사들하고는 이제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검찰총장까지 됐으니 이걸 모두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런 비열한 방법을 써서 쫓아낸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쫓아내는데 동원할 수 있다면 돈까지도 뿌릴 수 있다는 이런 점은 참 무서운 일이다 예.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그 80분 동안의 대화 속에서 이완구와 박영선의 대화 속에서 도대체 무슨 미스테리야 이야기가 오갔기에 그 좀 그랬다고 하거든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당 사무총장, 세월호 국조 특위 야당 간사 그리고 이런 분들이 몰랐대요. 몰랐대. 이런 분들이 몰랐답니다. 결국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유족 뿌리치고 당의 동지를 뿌리치고 혼자서 그렇게 합의를 봐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파행과 비상식적인 그런 의견 조율 과정 이거 보면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에 글쎄 이제 추리한다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게 뭔가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도 그 뜻을 꺾을 만큼 네.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면은 진짜로 뭐 어마어마한 큰 대사건이 일어날 그런 비밀이 숨어 있다. 뭐 그런 점을 일단 추리하자면 고려해서 추리를 하자면은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그 김용민 국장의 시각대로 뭔가 좀 그 뜻을 꺾을 만큼 네. 커다란 위협을 느낀 게 아니냐. 네.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 둘 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럴 법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동안 뭐 박영선 원내대표가 쌓아왔던 경력들을 보면은 캐릭터. 이제 그렇게 만만하게 뭐 상대방이 설사 협박을 했다 손 치더라도 굴복할 만큼 그렇게 만만한 분은 아니신데 왜 저렇게 했을까? 그렇다고 또 뭐 진짜 세월호 참사의 그 배경에 어마어마한 국익이 개재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참나.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뭐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어요. 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저는요. 네. 우리 현실 정치인들 중에 너 이거 내가 까면은 너 앞으로 몸 성하지 못해? 희망이 없어. 네. 이랬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갈 사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이건 뭐 박영선 원내대표를 겨냥한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총선에 출마하는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출마하면 말이다. 8년 전에 네가 했던 말 한번 들어봐. 너 이 말이 까지고 넌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고 총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될 거야. 이랬을 경우에 제가 주저 안 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게 패를 까는 순간 저도 나름의 여기에 대응할 패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까졌을 경우에 이건 뭐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거는 국민들에게 수긍받기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는 무언가 패가 있기 때문에 그 협박에 굴한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그렇지 않아도 있습니다. 그러게 하겠냐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니 나는 뭐 이런 완전히 그 상식과 뭔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왔던 그런 인상 여기에 너무나 배치되는 결정이었단 말이죠. 뭐 결국은 이제 이렇게라도 합의하는 것이 진상을 규명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에게는 무난한 그런 해석인데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합의를 보면은 너무 심하게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에게 이로운 아니에요. 이건 뭐 이 정도면은 그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뭐 진전된 한 걸음이라도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합의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어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으로 인한 공분이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8월 오늘 9일이죠. 네. 10일이 일요일이고 11일 월요일 8월 11일 월요일에 나는 꼽살이다가요.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세월호 유족분들과 함께 공개방송을 하게 됩니다. 저녁 7시 돌아오는 월요일 저녁 7시 나는 꼽살이다. 광화문 광장 공개방송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참 낭패감이 크실 우리 세월호 참사 유족들 위로하시면서 또 함께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목소리 결집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좀 일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8월 11일 월요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국회에서 열린 야당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했던 발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129석인가 130석인데요. 역대 야당 사상 최대 정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악의 위기죠. 삼선 개헌 때요. 그때 신민당 의석수가
지역구는 40석이 안 됐고요. 다 합쳐서 40석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민당이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 저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3당 합당을 했었죠. 그래서 민자당이 출연했을 때 국회 의석수가 299석 중에서 220석이 넘었습니다. 그때 평민당 의석수가 70석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7년 뒤에 정권교체 이뤄냈습니다. 야당의 역사를 돌이켜보다 보면요. 유령이 하나 배회해요. 꼭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은, 중도 노선, 우클릭, 진보표만 갖고는 이길 수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중도 노선 하지만 분단 한국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한국에서 중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중도 하지만 솔직하게 이념 지형에서 놓고 보면 분단 한국의 이념 지형에서 놓고 보면은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말 쓰지 말자고 하면서 퇴출해버렸지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쿠라라고 불렀습니다. 사쿠라. 그리고 큰 사쿠라를 왕사쿠라라고 불렀죠. 중도? 그거 아니었습니다. 사쿠라입니다. 싸우지 말자. 이념으로서의 중도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중도의 용례가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싸워야 할 곳에 싸우지 않는 비겁함을 감추는 야합의 용어로서 중도란 말이 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78년에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공화당보다 득표율에서 1.1%가 앞섰습니다. 추위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12.6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중들이 왜 신민당을 밀어줬겠습니까? 중도 통합론에 중도 노선에 표를 몰아준 겁니까? 아닙니다. 야당성 회복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투 보고 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79년도에 김영삼이 다시 신민당 총재에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12.6 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YH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그 젊은 여공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만약에 이철승이가 신민당 총재였으면은 마포의 신민당사로 돌아갔겠습니까?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억울한 사정 호소하다 왔던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등장을 해서 진보 노선 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 노선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예컨대 국정원이 댓글 단 거, 사이버 사령부가 단 거, 아니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거, 그거를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게 그게 진보만이 해야 할 일입니까? 거기에 무슨 진보 보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보수 노선이라면 당연히 그걸 비판했었어야죠. 그리고 그걸 비판했었으면은 진보 진영이나 민주개혁 진영이 왜 진보 아젠다를 안 하고 그런 거 갖고 있냐 시비를 걸었겠습니까? 박수를 쳤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훨씬 뛰었을 겁니다. 예컨대 세월호 문제에서 이것이 국가인가?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그런 의문을 갖고 있을 때 나서서 국가의 개조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혔더라면, 그리고 그 입장은 보수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도 저는 굉장히 먹혀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죠. 정권이 검찰을 찍어낼 때, 뭐 그때도 가만히 있었고, 국가기관이 정보를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어낼 때, 아니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조작해서 간첩 만들어내는 걸 바로잡는 게 그게 진보가 비판할 일입니까? 진보만 비판할 일입니까? 우리나라 그런 점에서 정말 이상한 겁니까? 거기에 무슨 놈의 중도가 있겠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를 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진보로 가야 하나 중도로 가야 하나를 당내 전략통들이 많이 중도 노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1600만 표가를 얻었죠. 그런데 1600만 표 중에서 진짜 우리나라의 강부자 고소영 했던 부자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강남 부자들 다 합쳐봐야 아마 사돈의 8천까지 쳐봐야 300만 명일 겁니다. 나머지 1300만 명이 누굽니까? 비정규직이고요. 청년 실업자고요. 저소득층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민주당을 내 정당이라고 생각을 못합니까? 이름만 우리 당이라고 붙이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정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노선이 부자 감세 같은 중도 노선이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진보 노선이겠습니까? 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며칠 전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730 재보선에서 패배한 이런 참사죠. 네. 정치적 참사. 이걸 교훈 삼아서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한 그런
당내 네. 공청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발제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항상 야당이 어려우면은 우리가 중도로 가야 된다 이러는데 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중도로 야유회 가자 뭐 이런 말은 아닐 테고요. 네. 중도로 가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클릭하자 이런 얘기인데 분단 현실에서 중도 우클릭 이거는 말하자면은 야당 안 하겠다. 비판적 대안 세력을 안 하겠다는 비겁함의 표시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근데 네. 박영선 원내대표에게는 별로 속이 경익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 예. 당내 예. 그리고 유가족의 반발하는 그런 부담이 있지만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여야가 자기들 입장만을 내세우는 그런 국민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당 예. 입장만 반영을 한 건가? 이제 결국은 저기 중도 노선은 뭐 이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족가라 라는 조언이 전혀 김한길 안철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아니 그때 중도했잖아요. 중도에서 실패한 것을 확인했으면은 박영선 원내대표에게도 별로 속이 경익기가 아니었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언제까지 중도로 가서 이 길이 아니었는다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야당이 중도해가지고 된 적이 뭐가 있어요? 1975년에 이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도 왜 끊임없이 중도를 하는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 비밀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내가 현장에 안 나가니까 뭐 단언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과거에 보면요. 네. 야당 대표 혹은 야당 총재들의 책상 위에 있는 신문이 뭔지를 보면 압니다. 조중동이에요. 조중동 그리고 매일경제야 또. 경제 또 본다고 또 매경 봐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다 조중동 매경에 쓰여 있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여야가 자기들 입장만 내세워서는 국민들을 결코 좋게 안 본다라고 한 신문들이 바로 조중동하고 이런 자칭 보수신문이란 말이에요. 730 재보선에 담긴 민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조선일보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박영선 축혀 세우는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730 재보선은 이런 거죠. 무기력한 야당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 거라고 우리는 보지만 조선일보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그 강경 노선 때문에 국민들이 질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친여 야당이 되라. 그러면은 어떻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다니까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 들어가가지고 그걸 좋은 볼 거라고. 아이고. 누가 그런 얘기 썼더만. 예. 노무현 김대중 10년 동안 저기 단물만 빨아가지고 야성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던데 그런가 예. 봐. 아이고. 아니 근데 지금 벌써 6년 동안 야당을 했으면 7년 동안 야당했으면은 좀 배가 고파야 되지 않나요? 배가 안 고픈 모양이지 뭐. 저는 그래서 단언을 합니다. 지금 뭐 무슨 당내 개파 논란 있고 아니 뭐 새누리당은 개파가 없습니까? 친이 친박이 있어가지고 집권을 못했어요? 개파 있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강경 노선 아니 새누리당이야말로 진짜 여당이면서 저렇게 강경 노선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새누리당이 강경하는 건 괜찮고 야당이 강경 흉내만 내도 안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당이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저 정도 거꾸로 하면 딱 맞다니까요. 야당을 이제 심판했단 말도 틀린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야당 심판이 아니야. 야당 외면한 거는 예. 야당을 외면한 거죠. 예. 이게 강경 노선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면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조선일보에 딱 정반대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야당이 강경해가지고 시민들이 외면한 게 아니라 강경하지 않아서 외면한 거예요. 그 강경한 것을 원치 않는 야당 정치인들이 왜 있을까 따져보면요. 강경하게 선명하게 나갔다가 나중에 여당에서 만약에 뭐 뒷조사로 해가지고 자기 뒷조사 해가지고 최동욱이처럼 그냥 빤스 벗겨가지고 쫓아낼까 봐서 그럴 가능성이 전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지고잉해 뭘 이렇게 강경 노선으로 나가가지고 피차 피곤하게 만들어. 그러는 사이에 잔이용 같은 인간을 갖다가 뭐 관광공사 감사로도 안 치고 다 그러는데 지들을 안 치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국회의원직 그것만 보전 받으면은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썩어 빠진 정당이 야당 역할을 하고 있으니. 아니 과거 야당들 보면은 뭐 DJ 시대나 YS 시대 때가 뭐 좋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목에 칼이 들어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그게 만약에 시대에 맞고 대세에 맞고 대의에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결기와 강단이 있었거든요. 예.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은 진짜 젊은 의원들, 장하나 의원이라든지 김광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저렇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지 내 이해가 안 가. 야, 참. 아니 뭐 나이가 많으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리는 건지 아니면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나이를 많이 드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야당 의원다운 결기.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정중에다 불러놓고 그냥 호통을 치고 그냥 던지고 했던 그게 아랫사람이나 약자를 향해서 재떨이를 던지면은 욕을 먹지만은 예. 강자를 향해서 던질 때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사람에게서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도 강자를 향해서 욕을 했는데 부시, 럼스펠드, 라이스. 외국인이라서 그래.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국내에 있는 사람을 가봐야지. 이명박이라든지. 아, 그래도 강간이라는 표현은 좀 제가 생각해도. 네. 아, 근데 뭐 진짜 강간하라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네. 아니, 지금 미군들이 이 대테러 전쟁을 한다면서 이라크에 그 포로들 모아다 놓고 그렇게 살인하고 강간하고, 야, 니들도 그렇게 다 하면 기분 좋겠냐라고 얘기한 건데, 라이스를 강간하자. 이렇게 그냥 부시하고 럼스펠드는 빼고. 그런 식으로 라이스를 강간해야 된다는 이 강간 획책범이 되버린 거예요. 예. 그게 나는 아예 내가 했던 말을 갖다 왜곡하면은 이거 뭐 한도 끝도 없거든. 예. 그래서 아예 정치권에 나갈 생각을 안 해. 네. 근데 하여간 진짜 이런 야당의 결기가 사라지다 보니 저 같은 놈도 이런 야당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야당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뭐 개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강단의 문제죠. 강단의 문제예요. 네. 아니 진짜 좀 딱 부러지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없는 거야.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뭐 야당에 힘이 없다, 의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영선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옛날에 78석일 때도 저기 DJ를 잘만 싸우더라. 지금 130석. 아니 70석일 때 새정치국민회의가 집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거의 한 300석 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력하게 아무 역할도 못한다. 130석이면요. 열린우리당 여당 때 빼고 그때 빼고는 가장 의석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의 야당 옛날에 여당도 했지만은 이게 이 야당 정통의 맥을 이었던 정당 사상으로는 아마 최대 의석일 겁니다. 최대 의석이에요. 물론 열린우리당의 그 탄도리들로 150석을 한때 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진짜 이게 그렇게 그리고 우리 서 이사장님 그 열린우리당 때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이죠. 한나라당이 120석 먹었잖아요. 120석일 때 150석 꼼짝 못했어. 꼼짝도 못했어요. 나중에 또 재보선 통해서 그렇게 힘 있는 야당 보여주니까 130석 됐어요. 나중에는. 그렇죠. 재보선 때마다 이겼지. 그렇지. 그래서 참여정부 이 5년 동안에 여당이 강행해가지고 통과시킨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사학법. 나머지는 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아니 그 새누리당을 본받으란 말이야. 야당일 때는 좀. 여당일 때는 본받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쟁투력이 없고 정치력이 없으면서 의석 탓을 해? 이것도 김용민 탓을 하겠구만. 근데 내 대선 지방선거 경험하면서 보니까 김용민이가 없어도 내가 봤을 때는 130석 얻을 수 있었을까?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나간 얘기니까 나는 뭐 오히려 그게 나빴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아예 김용민 국장 정치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거의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갔었는데 말이야. 계속 해야지 왜 그냥 은퇴를 하셨어. 아이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기분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기분 좋지 않아? 그때 나 기분 좋아라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저는 놀란 게 있는데요. 조갑재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트윗에 올린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뭔 잘못이 있어도 항상 새정치민주연합 덕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뭔 잘못을 해도
정치의 어떤 그 적폐, 이 모든 책임을 야당이 단독으로 다 지고 있는 구조란 얘기죠. 야당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 조갑재 씨의 이 글 속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조갑재 씨가 박근혜 빠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니에요. 결이 좀 다릅니다. 박근혜에 대해서 무작정 지지하지 않아요. 그분조차도 야당이 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난다면 지지할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친노, 진보 이 색채가 있으면 꺼려하겠지만은 뭐 그런 것들을 두드러지게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박근혜에게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정당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거기에 힘을 실어줄 마음이 있다고 전 느껴지고요. 새누리당에 속해 있는 또 그쪽과 연관되어 있는 인사들하고 또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분들조차도 이런 게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새누리당 쪽에 줄 서고 있긴 하는데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들도 알지. 이 더럽고 유치하고 저열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정당에 줄 서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인품이라든지 삶의 여정, 이른바 스펙, 여기에 비춰볼 때 너무나 쪽팔리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유신공주한테 지금 줄 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깁니까? 뭐 유신공주라서가 아니라 예. 그게 너무 전국 운영이 미숙하고 예. 근위에만 의존하고 예. 안 한 것도 없고.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유신공주라는 표현 속에 녹여냈던 겁니다. 박근혜를 꼭 단일하게 그 대상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제 이 정권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물을 쪽쪽 빨아서 좋긴 하지만은 결코 자랑스럽지는 않은.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야당이 나오면 수권 야당이 나오면 거기에 지지를 할 마음도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비단 이렇게 정당에 혹은 이념에 얽힌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장사미사들 보면요. 20, 30대 남성들 가운데서 뭐 왜 촛불을 들어 되지도 않을 거. 그리고 웬만하면 좀 시끄럽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고 많이 답답해들 하실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야당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당에게 힘이 쏠리고 뭔가 야당이 한마디 하면 여당이 벌벌벌 떠는 이런 구조라면은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진보적 아젠다, 또 야당의 어떤 그런 이 선거용 캠페인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낙검수가 지지를 받았을 때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감지를 했었어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제한된 정보만 갖고 이렇게 시국을 바라보다 보니 정권이 여당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뭔가 좀 힘이 있는 정치 집단은 아니지만 하여간 정치와 관련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낙검수를 보면서 거기에 매력을 느꼈던 거죠. 야당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야말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참 지도력 있는 인사가 정말 뭔가 목말라요. 아까 초두에 명령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위기의 순간에 정말 지도력 있게 그 위기를 돌파하는 그 리더십. 거기에 아마 우리 시민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은 결국은 지도자가 없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력에 실망을 하고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안철수 김한길에 대해서 실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 이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다가 또다시 이렇게 역시나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양태들을 보면서 오히려 영화에서 대리만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영민 국장의 분석대로 1,500만 원이 아니라 잘하면은 1,600만, 1,700만까지 갈 것 같아요. 요즘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게 뭐 사람 신경 날카로워지고 한 것도 그런 겁니다. 속에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짜증나고.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말이죠. 지금 이 시점에 뭔가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이 부상할 시점입니다. 근데 안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털렸을 때 좆도 할 수 있겠구나.
이 걱정 때문에. 너무 그렇게 보는. 아니 그런 정치인들만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야당이요. 물론 이제 좀 겁을 먹긴 먹었을 겁니다. 뭐 최근에 또 그 2008년처럼 그 2008년도에 이명박이가 했던 수법 뭔지 아세요? 촛불이 슬슬 꺼져갈 때쯤 나온 게 바로 사정정국. 그렇죠. 예. 이번엔 더 교묘하더만 여야 딱 균형까지 맞췄대 보니까. 3대2로. 네. 예. 의석수 비례대로 한 것 같아. 이제 그런 게 결국 시선 돌리기죠. 참 그래서 이 검찰이 정치화되면 진짜 문제야.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사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딱 터뜨려 버리면은 악수를 못 하는 거거든. 아니 뭐 죄가 없는 걸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혐의점은 있는 상태에서 터뜨려 버리면은 사람들 시선이 글로 자연히 가게 되는 거거든. 예. 아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좀 겁을 먹고 뭐 했을 수는 있는데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협박해가지고 그만 먹는 사람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 거죠. 참 그런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낙검수 다시 할까요? 좀 다시 하세요. 아니 그 정치권에 영웅이 없으면은 좀 다른 데서도 영웅이 있어야지. 응? 그 4인방 다시 좀 나와서 좀 사람들. 근데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 정치 말고 낙검수 뭐 정치하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어? 한 명 있다. 봉주, 정봉주. 정봉주는 이제 어차피 지금 사회 복권되기 전에 못해. 네. 아니 농담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 뭐 저기 낙검수 한다는 게 농담이었다기보다는 뭐 무슨 뭐 멤버들 중에 누군가가 정치를 한다 만다 그런 얘기는 뭐 그냥 그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 아 근데 현실적으로 봐도 나머지야 뭐 한 사람은 언론인이고 두 사람은 언론인이고 세 사람은 언론인이다. 우리 김영희 국장도 언론인이잖아. 그죠? 우리 김어준 씨는 유사 언론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김어준은 진짜 언론인이야. 예. 김어준이 아니고 주진우는 예. 정통. 예. 정통 언론인이야. 130석. 130석으로 뭘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정당은요. 150석, 160석 돼도 못합니다. 게다가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당이 법안 통과시키는 거 지들 마음대로 못해요. 여야 쟁점이 있는 거는 그게 특별다수제예요. 그래서 거의 5분의 3 찬성을 얻어야 될 걸 과반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이 뻗대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꼼짝도 못해. 오죽하면은 저기 새누리당이 지들이 만든 선진화법 없애자고까지 나오겠어요. 지금 게다가 또 진보 야당들 합치면요. 140대 1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 이유는 그 책상에 있는 신문 때문이야. 이 신문부터 다 바꾸라고. 우리 미래비동자 국민TV도 처음에 저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구독했나? 구독은 안 했는데 공짜로 보내줬지 아마?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안 보고 있어요. 거기서 그 신문을 치워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아니 그게 그리고 그 신문이 나쁘니까 보지 말라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런 주장에 휘둘려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말이죠. 한겨레나 경향도요. 그렇게 주목할 신문인가 요즘 그런 회의를 또 느낍니다. 막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만들어야지. 근데 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근데 저는 이 또 얘기가 나와서 그렇고 또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다 돼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언론은 이런 시대에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게 공정인가? 저는 이런 자문을 해봅니다. 그 기계적 중립을 안 하겠다고 제가 만들었던 게 데일리 서프라이즈인데 기계적 중립을 안 하니까 뭐 친노 신문 이런 식으로 하더만 참나. 그리고 정권 바뀌고 바로 타겟이 돼가지고 광고주가 싹 빠져나가고. 그게 제일 타겟이었지. 근데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우리 동아투위에 김종철 위원장께서 4월 1일 개국을 앞두고 오셨잖아요. 우리 사옥으로. 올해. 오셔가지고 구층에서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동아투위 멤버였던 송건호 선생 동아투위 멤버는 아니셨죠. 동아투위를 격려하셨던 당시 편집국장 송건호 선생. 송건호 선생의 어떤 그런 사진도 보시면서 회한에 적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정권 교체를 이룬 다음 그 정권을 견제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루라라는 교체 되기 전에 견제부터 해.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이루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저는.
정권 교체를 하라. 이분이 무슨 어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언론인 출신이고 또 공정 언론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쫓겨나신 그런 분인데 그런 분께서 정권 교체를 이루라. 그러니까 정파적 목적을 갖고 국민 TV, 국민 라디오가 이렇게 캠페인을 만들어라. 이렇게 조언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전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다가 최근에 비로소 느꼈습니다. 이런 거죠. 어서 빨리 이 일제강점기를 털어내고 독립하라. 그런 다음에 독립한 뒤에 생긴 정권을 견제하라. 그렇죠. 이런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 아래에서 막 뭐 이른바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온당한 비평, 비판,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도 이런 거 아니까 언론이 갖고 있는 네. 제도권 언론이 갖고 있는 허위의식을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죠. 허위의식, 그 말은 엘리트 의식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다 작살을 내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 예. 결국은 이제 뭐 독자로서 네. 어떻게든 고치게 하기 위해서 뭐 비판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김종철 선생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옳다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불의하고 타락한 권력을 응징하고 민주정권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명을 도외시하고 내가 옳다, 내가 정당하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야당이라고 해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는 지금 아니고. 오늘 방송 시작하고 지금 1시간 10분이 지났는데 내내 야당 비판이었어요? 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니 그런데. 예. 새누리당 아예 비판도 안 해. 이걸 뭐 얘기, 입만 열면 비판해야 되니까. 예. 입이 아파. 오늘 지금 우리는 야당에 대해서 정말 심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전제가 기계적 중립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뭐 사실 뭐 저기 특정한 프로그램 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지상파들 라디오 네. 이런 데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인정받는 곳에서 보면 기계적 중립 많이 해요. 예. 뭐 야당 나와서 얘기하면은 여당도 나와서 얘기하고 KBS, MBC가 특히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내가 언론관을 갖게 됐고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이제 국민 TV에서는 또 뭐 제 언론관하고 또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죠. 국민 TV의 그 라디오 부문은 우리 김영민 국장이, TV 부문은 노정면 국장이, 인터넷은 민일성 팀장이, 운영은 조상훈 국장이 이렇게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구나. 조언을 통해서 이게 간섭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이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경영한 건 아닌데 제가 경영을 했을 때는 그랬어요. 기계적 중립 이거 말도 안 된다. 예전 국민 TV 하자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기계적 중립하려고 이거 만들자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 그릇된 정치 구조를 혁신해야 된다. 그 수단으로서 언론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적 중립을 취하면은 좀 있어 보이는 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도 까고 저기도 까고 우리는 어디든 다 깐다. 좀 있어 보이긴 해. 근데 기계적 중립을 버리면은 좀 없어 보여. 예. 괜히 한쪽에 빠인 것 같은 느낌. 맨날 그런 얘기만 들어보. 난 맨날 높바른 소리만 들어도 가지고 이제 진절머리가 났다니까. 뭐 아무개 뭐 이렇게. 나빠서가 아니라 예. 아닌 사람을 자꾸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그때 제일 많이 받았었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국, 이런 정국에 있어서 대한 언론들이 취해야 할 것은 기존 언론의 문법과는 차별화돼야 한다. 그리고 야당이 없는 시대에 야당의 역할도 일정 부분 감당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한다면은 뉴스케이를 보면요. 이게 기계적 중립을 취하지 않고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 것 같아. 확실히. 그래서 저는 뉴스케이를 직접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뉴스케이라는 이 일일 TV 뉴스가 나오게 되기까지 그야말로 이 손가락
눈곱만큼 힘이라도 보탰다는 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닦아놓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국민 TV를 가리켜서 뭐 친노 언론이다, 낙곰수 언론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뉴스K 보면은 그런 얘기 못 합니다. 그런 얘기 못 하죠. 아울러 사실 이 방송의 어떤 구성된 조합원들의 열망을 애써 그렇게 깎아내리고 싶은 거야. 국민 TV가 크면은 자기들한테 이롭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낸 마타도죠. 그 뉴스K 보고 그딴 소리 하라니까. 그래 얘기하고 싶어요.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애써 외면하죠. 네. 드러난 몇 가지 부분, 몇 가지 단면, 몇 가지 편린 갖고 여기는 이거다, 어디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 거야. 여기가 잘 되는 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건 참 우리 여기가 잘 되면은 지들도 다 좋을 건데 왜 바라지 않지? 난 뭐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나만 오르면 되거든. 나만 잘 되면 좋거든. 이런 논리가 진보를 병들게 만듭니다. 예. 이사장님, 네. 김무성 주목해야 됩니까? 요즘 주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왜요? 아니 그 오만방자하게 나온 걸 보니까 예. 아니 이제 김무성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이런 거죠. 사실 뭐 참 투표할 때 되면 이 지역구도라는 것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영남을 잡고 있으면은 이 상당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개판을 치는데도 지지도가 40%대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영남의 지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영남 고령층의 지지가 그 바탕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예. 그 영남이라는 게 근데 다 한 길은 아니에요. 부산 경남하고 대구 경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쪽이 사실 계속 역대 선거를 거쳐오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경남에서는 무소속이었습니다만은 김두관 씨가 경남지사에 당선된 적도 있었고 또 지난 그 지방선거도 보면은 그 뭐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거든요. 당선은 못됐지만은 예. 자 부산 경남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새누리당은 특별하게 눈에 띄는 그런 후보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야당에서 그런 대로 깃발 날리는 후보들은 다 부산 아니면 경남 출신들이에요. 예. 박원순 후보도 경남이고 박원순 시장도 경남이고 안철수 의원도 경남이고 문재인 의원도 뭐 부산 경남이라고 그 걸쳐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선거 때는 이런저런 점을 감안하면은 영남의 압도적인 지지는 최소한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저쪽에 후보도 없으니까 정권교체는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무성은 쉽게 얘기해서 YS 밑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부산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부산 경남의 야당화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뭐 저는 김무성 전혀 감이 아니라고 보고 있죠. 네. 감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니 뭐 박근혜는 감입니까? 박근혜는 그래도 감이죠. 박근혜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의 그 개인적인 자질이 낮은 거하고 그리고 박근혜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표가 몰리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봐야 돼요. 근데 김무성도 뭐 그렇게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박근혜가 갖고 있는 상징성에는 비교할 수가 없죠. 박근혜는 쉽게 얘기해서 박정희의 딸이고 그 유경수 여사를 대신해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갖다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올드보이들에게는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다 웃긴 합니다만은 젊은 층에게 아이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박근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김무성하고 박근혜를 감히 비교한다면 그건 진짜 박근혜에 대한 불경이 있죠. 그렇게 생각해요. 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은 부산 경남의 그 야권화를 방지하는 방파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누구야 이번에 그 윤일병 사건 때 예. 책상을 탕탕탕 치면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한마디 했다든지 심지어는 뭐 육군참모총장이 물러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런 식으로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김무성 저 너무 나대는 거 보니까 스스로 자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주목은 하되 크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닐 수 있다. 아 책상을 탕 치는 거 보면서 제 느낀 게 뭐냐면은 일요일 날 그랬단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쇼치고는 좀 유치합니다.
예. 그런 거 우리가 모를 것 같아요. 국민들 다 압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들이 그런 이미지 정치에 현혹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아니 뭐 그 이제 조중동을 비롯해서 종편들을 믿고 있는 거겠죠. 예. 지난번 선거도 뭐 그랬으니까 뭐 또 관건들 적당히 또 동원하고 아니 뭐 국정원이 뭐 또다시 또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군사이보사령부가 또 종북 척결 운운하면서 야당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북 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온 강권을 다 동원을 하고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해서 종편들이 그냥 나발을 불고 예. 그리고 KBS, MBC 또다시 그냥 완전 작사를 내가지고 젊은 기자들 다 쫓아내고 다 징계하고 해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보도하면은 아예 우리 집권 못할 게 없다 이런 오만망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꿈 깨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두고 보세요. 왜 안 되는지는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차분히 얘기할게요. 책 내십시오. 책. 예. 또 저주를 할까 봐서. 김무성이 된다. 김무성이 된다. 그럼 확실히 안 될 겁니다. 예. 아, 근데 지난번에는 다 맞았잖아. 어떻게 된 게 나경원이 됩니다. 했더니 나경원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서영석의 저주가 아니라 서영석의 예측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말을 못 하겠어 이제.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8월 첫 번째 주가 지났고 두 번째 주가 지난 셈입니다. 다음 한 주는 또 이제 교황님도 오시고 말이죠. 예. 교황님이 오셔서 정말 지금 신음하고 있는 우리 약자들 좀 두루두루 만날 수 있도록 이 보수적인 천주교 지도자들 교황님의 차리라고 하고 싶어요. 앞길 막지 마시고 교황님의 앞길 막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라도 위로받지 않는다면은 정말 우리 이 힘없는 사람들 어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예. 교황께서 그런 말 그대로 복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개신교계 일부에서는 이렇습니다. 교황이 오셔가지고 개신교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탈할까봐. 아마 급에 똥을 싸나봐. 그렇죠. 개신교계 일부 지도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심지어는 좀 뭔가 교황 방문을 좀 비난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비난을 해요, 비난. 아니 그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아니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나온 거지. 아니, 몸체가 이단이면 지들은 뭐야 그러면은. 2단 곱하기 2지. 4단이다. 4단이야, 4단. 사탄? 사탄이다. 이런 그 자가당착. 이건 뭐 그냥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보통 보면은 신학적 이런 지식은 물론이고 감수성이 제로인 분들이 많습니다. 오로지 이게 그 교인 세 규모 이런 거 갖고 뭐 그냥 흥금 봉투만 생각하는 이 종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종교가 빛을 발하려면요 교황처럼 낮은 곳에 계신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분들에게 평화를 비는 이런 자세여야 하거든요. 그렇죠. 이 목사들 개신교 지도자 좀 본전 받아야 돼요. 일부 지도자죠. 이렇게 못해 처먹은 큰 교회 지도자 뭐 11조를 안 하면은 암에 걸린다고 김홍도가 또 그런 얘기를 했대. 그 얘기는 뭐냐면요. 김홍도가 잘못된 설교를 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금난교회 상태가 안 좋다는 거야. 재정 상태가. 그런 얘기도 예전에 어디서 들었어요. 그 11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 계층의 노동자 30명만 다녀도 대기업 연봉쯤은 벌 수 있다. 담임 목사가. 이지랄을 떠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걔들이 결국은 신자들이 돈봉투로 보이고 심지어는 교회 거래할 때 저 헌금 내는 신자 수가 몇 명이니까 권리금을 얼마 달라 이런 권리금. 야 정말 참. 아유 사실 아니기를 빕니다. 예. 이런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예, 이런 시대 개신교 지도자들도 이제는 좀 눈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돌려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은 누구를 향해 갔을지 그걸 고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 대행교회 목사들은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싫어할 겁니다.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깜빡이 집어넣을 거예요. 종북 용공이라고. 벌써 교황을 종북이라고 얘기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교황께서 네. 뭐 교황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추기경들 지금 존경 못 받습니다. 예. 그분의 캐릭터가 방금 우리 김영민 국장이 얘기했던 대로 정말 이 낮은 곳에 임해서 네. 이 땅에서 고통받고 그러니까 교황이라서 네.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휴, 참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 약간 다음 주간 교황이 오시는 그 주간, 예, 우리 세월호 유족들 용기도 얻으시고요, 정치권도 위안이 좀 됐으면 대우각성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